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아나운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도나스. 예. 감사합니다. 도봉구에서 아침에 이제 YTN까지 오는 게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졸린 눈을 부비고 출발합니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도봉구에서 이사 갈 생각은 없는 겁니까? 없죠. 끝까지 영원히. 네, 어쩔 수 없죠, 저는. 예, 네. 영원히 살 것이다. 도봉 출신, 네, 도봉구 주민. 만약에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좀 더 좋은 지역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면 바꿀 가능성은 그래도 없습니까? 아, 저는 지도부가 저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하여튼 아침에 일찍 항상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이 저희 뉴스킹 1주년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벌써. 와. 또 1주년간 우리 세 분 거의 같이 좀 함께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게 사실 라디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 우리 좀 응원의 목소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말씀씩. 뉴스킹 박지훈 최고의 시청률을 향하여. 저 진짜 최고 아니라도 좋으니까요. 아침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다 보면 아침에 딱 뉴스를 정리해 주면은 그거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말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오늘도 김한 기자가 나와서 네. 쭉 정리를 잘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 방송도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방송에 가서는 또 타 방송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 이렇게 뉴스킹 들으면서 네.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박지훈 그 변호사한테 저도 정말 감사한 게 제가 귀국해서 제일 처음 불러준 아, 방송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천지분간 못할 때 저를 픽업해 주신 훌륭한 네, 분이다. 1년간 우리 같이 가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혹시나 전화가 오게 되면 뭐 여기 정치킹 아닙니다. 예, 시사킹도 아니고요. 뉴스킹, 뉴스킹.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 좀 네, 공이 저한테는 전화 아무런- 받으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왜 응원? 응원 안 하십니까? 해주십시오. 네. 감히 제가 동시간대 최고의 방송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네. 그런 것 꼭 그 같은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하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2요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의지일까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뭐 우리 김재섭 위원장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뭐 음흠.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적다 하더라도 음흠. 누가 봐도 안 좋은 법을, 누가 봐도 부작용이 생길 법을, 그다음에 농민들 가운데서도 반대가 심한 법을 네. 오직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통과시킨 이 법을 대통령 입장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보이고요. 뭐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역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단서 조항들도 넣고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도 냈지만 있었죠.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남는 쌀을 사들인다라는 거고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을 택한 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안방인 뭐 대한민국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상징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민주당 나빠요. 아, 나쁜 거예요. 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의원이 이 비슷한 법안 거의 똑같은 법안을 2번이나 발의를 했어요. 네. 그때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논리를 갖고 민주당 정권 하에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래서 안 돼요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을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게 뭔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집권해본 정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있을 수 없어요. 자, 1호 거부권이 민생 법안이에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오히려 더 토론이 진행되고 논쟁적이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이런 논의를 먼저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나빠요 거의 뭐 사장님 나빠요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를테면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대안의 법안을 내고 양당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절충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농민들도 그다지 찬성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리가 냈던 애초에 초안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 안으로 다시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서 중재안으로 통과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내고 통과시켰더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지난 대선 이후에 계속 극단적인 여야 간의 대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쟁만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민생 1호 법안인데 다른 것 다 떠나서 농민 생존권, 국민 생존권과 관련되는 법안이라면 여야가 만나서 니네 법안 나 안 받아. 비토 놓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나 너랑 안 놀아. 뭐 이렇게 유치원생들 싸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고 합의해서 안을 내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설득의 정치, 합의의 정치, 협치의 정치가 진행되어야 국민들도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자, 강 그러면- 기자님 네. 말씀은 정말 지극히 옳아요. 옳은 말씀인데 이렇게 선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설명을 해야 해요. 자기네들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질문을 제가 살짝 신정훈 의원하고 지금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냐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농업비서관을 했었는데 쌀값 자체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봤고 지금 여당이 지금 반대하는 거는 또 대통령이 반대하는 거는 이재명 법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쌀값이 안정됐다면 민주당 당시 집권당이었잖아요. 네. 집권당 의원이 왜 그럼 이런 법안을 왜 발의했어요?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양곡관리법안 네. 농민을 위해서 좋아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좋다고요. 네. 다 좋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180도 뒤집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이해를 국민들에게 구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내년에 농민들의 표를 얻어야지. 그래서 총선에 유리하게 우리가 구도와 프레임을 짜야지. 이런 정략적인 판단으로 만약에 이러한 법안을 처리했다면 이건 민주당은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걸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걸 민생 법안으로 내놨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결국 호남이라고 봐요. 호남이다. 그러니까 호남이라고 하면 정말 그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고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호남의 가뭄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에 지금 제한급수를 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에서부터 지금 수도권이랑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호남 민심이 들썩들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 상징 입법 결국에는 어떤 농민 보호라고 하는 큰 앞에 간판은 걸어놨지만 그 안에는 결국 호남 민심 달래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뭄 문제는 그동안 이제 광주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전남에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사실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 저수 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한 지역을 침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양곡관리법을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이미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거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어요. 거부권 행사를 할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삭발까지 한 거는 우리가 이만큼 호남 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싶은 질문도 거죠.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예, 요 같이 조금 예. 보태고 싶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각 정당별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이제 무슨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주관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당마다 데일리로 돌리는데 그 여조 결과를 보면 최근의 데이터가 호남이나 수도권이나 민주당한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예컨대 한일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문제 같은 거의 여론을 보면 거의 8대2 정도로 국민의힘 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좋지 거죠. 않은 네. 여론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이 뭐 호남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제가 국민의힘의 다시 한번 프레임일 질문 것 드리고 같고, 싶은 거는 거부권 행사를 계속 비췄잖아요. 네. 여당에서도 보고를 그렇게 했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거의 확실한데도
삭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총선 전략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건 일정 정도 있다고 봅니다. 많이 있죠. 뭐 일정 정도 있어요. 일정 정도 있다고 보고요. 아, 뭐 크기를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만은 여하튼 뭐 다 있겠죠. 뭐 국민의힘은 없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당연히 다 선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네. 보는데 저는 이런 판단도 좀 듭니다. 이게 아하. 양곡관리법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쌀 많이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자, 빵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밀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 작물에 대한 왜냐하면 쌀은 농사 짓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게 수곡 잘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곡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요. 저기 어디인가요? 그 저 러시아 인근에 땅을 사서 거기를 뭐 그런 얘기도 식량 안보를 있었어요. 뭐 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식량 주권, 식량 안보에 대한 관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거 창고 관리법이다. 창고업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도 민주당도 그리고 뭐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뭐 합니까? 다시 정치가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라는 합의를. 게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나서 회의해서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치를 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되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 네. 정확히 옳은 근데 말씀인데. 그 네, 저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한 식량 주권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달걀값도 엄청 폭락했거든요. 근데 달걀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원이에요. 저 맨날 달걀 먹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뭐 밀값 떨어진 것도 정부가 해줘야 되고 달걀값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전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쌀이 지금 농업 예산의 한 25%에서 26%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최대예요 단일 품목으로는. 안 그래도 형평성 논리 나오는데 왜 그러면 양곡관리법에는 쌀만 들어가느냐. 이 대답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런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식량 제가 안보 주부로서 좀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네. 계란값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는. 떨어졌어요. 원가가 너무 많이 아니, 떨어져가지고. 마트에서 싼 거 네. 사드시면은 많이 싸요. 네, 지금 원가가 아니, 너무 많이 장소장님 얘기를 떨어졌어요. 듣고요. 좀 조용히 좀 해보세요. 좀. 네. 식량 안보로 접근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쌀은 자급자족률이 10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식량 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데 저는 그러면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나?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시장 논리로 접근하자는 거잖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죠. 그래서 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이랑 논리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머리 맞대서 이 법안 논의해야 해요. 하지만은 민주당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과 네. 농업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왜냐?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여당과 계속 협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요 질문으로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 앞으로 간호법이라든지 의료법, 방송법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다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한번. 굉장히 부담이죠. 일단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계속 삭발투쟁하고 통과시키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저 대통령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네. 게다가 여당한테는 더 부담이에요. 여당은 더 부담이죠. 더 부담이에요. 예. 이제 제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네. 그냥 민주당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고 예. 그냥 앞으로 국민의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력합니다 하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저는 좋겠어요. 그게 총선에는 협치 유리하니까. 같은 거니까. 예. 총선에는 유리하니까. 근데 누가 봐도 지지율 떨어지고 누가 봐도 여당 총선에 불리한데 하는 거면 진짜 나쁜 법이라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근데 거예요? 저는 이런 안 좋은 법에 안 좋은 아니, 법이라면. 그러니까 네. 이것을 안 좋은 법, 나쁜 법, 뭐 민주당이 제기하면 다 나쁜 법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은요. 네. 사실은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 관계인들 그리고 이제 방송법은 방송 현업인들 그렇죠.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 민생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업역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법들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거는 민주당이 냈으므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라고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네. 저는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 부담스러울 것이다. 아니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야당이 제기하는 것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것마다 건건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박히면 그게 대통령에게 그리고 또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야당의 말은 안 들어 반대편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야. 오로지 자기 편 보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만 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중도나 진보 쪽을 전혀 설득을 못하는 통합의 리더십은 없는 역사의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판단은 안 할 거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 오랫동안 이제 또 국회나 계셨으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지지율 네. 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지 않나요? 지지율 하락이 2번 있었고 네. 참고로 좀 지지율 상승은 한 3-4차례 있었다. 상승도 그 있었군요. 오히려 네. 지지율 상승이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한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7월 20일 날 네. 대북 송금 특검법 이때는 9.8%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냥. 네, 그리고 2003년 11월 25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요건 특검법인데 거부를 한 거잖아요. 네, 본인 이때는 수사 관련된 거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3.9%까지 에이, 추락했는데 이때는 떨어졌네요. 지지층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를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그런 수사 비리 뭐 특검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지층이 좀 이탈한 거지. 뭐 원래 반대하던 분들은 계속 반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일단은 근데 이러한 거부권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 번 행사했거든요. 네. 그때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안 예. 이걸 거부했어요. 이거 예. 왜냐하면 택시를 택시법, 일명 택시법. 택시를 네. 대중교통하자. 그럼 보조금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 거부권은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과 뭐 절차 이런 거 관련된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상시 청문회 하는 거 그렇죠. 이거 반대하는 이거를 국회법 반대했어요. 개정안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 양곡법처럼 민생과 관련된 것은 뭐 한 2번째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택시법 이후에 처음이다. 네, 이거 파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계속 거부권 행사하면은 김재섭 위원장 큰일 났다. 내년도에 여당 총선이 큰일 내년 났다. 총선 출마할 때 간호법 반대했어요. 그럼 병원 가요. 예. 간호사분들이 저 우리 간호법 우리가 원하는 거 반대한 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왔네, 후보 왔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도 내년 총선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직능 단체에 소속된 분들은 강하게 반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플러스 플러스에서 가족들도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도. 그러면 지지율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가면은 지난 월요일인가 언제 저도 본 것 같아요. 국회에 예. 지나가는데 그 계속 집회를 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이제 나와서 집회도 하고 있고 어떤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 그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당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얘기도 듣고 저는 여당이 없어졌다 지금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계속 갈등하는 관계거든요. 네, 여당이 사라졌다. 도대체 여당의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우리 예상했던 거잖아요. 아니 예상은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종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제 조만간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손잡고 용산 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물론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런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기획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또 이 김재섭 위원장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만나셔야 된다. 만나서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지 노력해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럼 지지율 얘기를 하는데 뭐 공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부권이 계속되면 그게 쌓일 것이다. 좋지 않게 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 갔는가 하고 시구한 거 이것도 사실은
일각에서는 지지율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아. 당연히 저는 지지율 를 다지고 가는 예.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지율만 갖고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방문은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100주년 기념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100주년이라고 하면 게다가 대구 안에서 서문시장이라고 하면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데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지역 균형이 중요하고 호남 전략이 중요하니까 그 서문시장 가지 말고 호남만 가자 하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가긴 갔는데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예. 당연히 지지율을 다지고 가야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뿌리 깊게 딱 박혀 있어야 확장력도 생긴다. 뭐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제주 없었던 것 같아요. 4.3은 또 안 갔습니다. 여당 서문시장 간 거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 제주 4.3 추도식에 안 간 거를 비판해야지. 왜 서문시장 왜 갔어?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서문시장은 가고 제주 4.3 추모식 안 간 거. 그 부분은 그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오해를 받잖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에 대해서 네.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 아니야? 수구화, 보수화 더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제주 4.3 가서 작년에 하셨던 그 감동적인 말씀을 그렇죠. 당선이신 분들 했던 대통령께서 거. 하셨으면은 그러한 논란을 불식시켰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거가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누가 저러한 판단을 했는지 아쉽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집도끼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일 회담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예.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7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다음에 전 지역에서 굉장히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안했겠죠. 여기에서 집토끼 TK라도 잡지 않으면 영남이라도 잡지 않으면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들었겠죠. 위기의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상식을 뒤엎고 뭐 대구까지 가서 시구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급해서 급해서 일단은 집도끼 전략을 쓰지만 이게 내년 총선까지 계속 보수에게만 소구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에도 선거 전략에도 매우 나쁠 것이다. 왜냐? 중도가 안 돌아오거든요. 네. 끊임없이 중도가 나빠요. 중도가 제가 보니까 중도 지지율 말하는 네, 거죠. 중도 지지율이 뭐 보수와 진보는 이제 짜여져 있는 거고 무당층 지금 한 네. 3파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중도에서 올라오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쪽으로. 그 네. 이유는 저는 한일회담이 굉장히 크고 특히 후쿠시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해양 생태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거 제2의 광우병 사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중도 전략을 써야 된다. 대통령이. 특히 4.3은 갔어야죠. 왜냐하면 거기 사실 제주분들에게 서북 청년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심장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요. 서북 청년단이 실제로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부, 고모 죽창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플랜카드가 막 거리에 붙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주도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우리를 버리는구나.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 국가폭력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정치는 4.3을 꼭 인식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의 제주섬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희생자분들 손을 잡아주셨어야죠.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죠. 올라갈 그런데 건데. 대구에서 턴해서 서울로 가버리면 우리가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과 불안감 안 들까요? 전 만약에 내년 총선 앞두고 4.3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일주일 앞두고 가기도 참 못 가요. 면구스럽지만 못 예컨대 가죠. 간다고 하면 오히려 돌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 들어보면 뭐 이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총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요. 자, 김기현호가 출발한 지는 꽤 됐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됐잖아요. 정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최고위원들 실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재현 의원은 또 김재현 최고는 4.3은 3.1절 강복절보다 기억났다 이 얘기해가지고 또 앞으로 공개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수 위원장님?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아, 예. 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당장 아이고. 내일 선거 치렀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공개 활동 중단하는 게 뭐 임시 처방인 거죠. 잠깐 대중 그다음에 국민들 눈앞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뱉어냈던 말이 주워 담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말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와서 그걸 다 따질 수는 없고 네. 지도부가 훨씬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된다. 예. 물론 우리가 강성 지지층이 당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많은 추동력을 받아서 우리 지도부에 입성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건 선거 과정인 거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은 그 총선을 준비를 하고 더 큰 선거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계속 중도서구력이 있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또 그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의했잖아요. 네. 그거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재원, 태용호 처리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하시나요? 실제 국민의힘 내부를 네. 취재해 보면 뭐 윤리위원장보다는 지금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무감사 위원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그런데 당무감사위원장은 자기가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 지도부 안에서 일치되지 않은 원래 뭐 당정 일체 뭐 이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친윤일색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그 선거도 그리고 당의 지지율도 갉아먹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발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얘기 잘했던데요. 그 제명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강단 있게 가야 된다. 그 말이 맞죠. 대표가 그래도 대표 아닙니까? 아무리 약체 대표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누군가에 엎혀서 당선이 된 대표라 하더라도 대표잖아요. 그럼 대표에 걸맞게 자기 역할을 해야죠. 저는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조금 괜찮을까요? 만약에 이미 또 상처를 다 주고 다 줬는데 뭐. 거기다가 후시든 말아주면 안 되는 그게 겁니까? 낫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정치를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그냥 대구에서 출마하신다는. 대구 달서병에 출마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김재섭 위원장님 같은 이 후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을 보살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오로지 내년에 출마해서 배지달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진영의 말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내뱉는 거 보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참에 제명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이분이 다른 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셨으면 네, 좋겠네요. 제가 국민의힘 말씀인가요? 내부 취재를 해보면 예. 이제 그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하려고 한 것도 그다음에 그 5.18 폄훼 발언을 하는 것도 다 자기가 대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자기 의도된 정치. 자기 그렇죠. 정치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망하든 예컨대 국민의힘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건 말건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정치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지도부의 일원이고 수석 최고위원이면 그렇죠. 당의 운명과 당 자신이 좀 떨어지거나 자신이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선당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이 사람의 행보는 전부 자기 정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냐라고 막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을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건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니 일반화해서 적절해 보이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않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비윤 초선의 그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인데 네. 누군지 알겠다. 네. 그래서 당내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남는 여건 뭐 연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다음에 반란을 하든 뭘 하든 해보자.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는 이 노선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적으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박 변호사님, 근데 이게 구구족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탈이고 말실수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아니, 항상 개인적인 일탈이면은 즉각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당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하고 어제 했잖아요. 어제요? 어제 아니, 한참 해가지고. 있은 다음에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징계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개 활동 뭐 최고위원 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한 달 징계지. 동안 그 공개 활동 안 하면 아니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되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조치는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 변호사님 우리가 총선 앞두면은 우리 이번 총선에 변수는 뭡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말실수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말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게 문제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저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두 가지- 부담이에요. 예, 김재수 위원장님 네. 하고 싶은 저는 말씀이 많으신 것 저도 같아요. 제가 네. 이 중에서 가장 이 사안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제명은 네. 그렇게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당원들이 투표를 하신 거고 발언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발언이지만 이준석 대표 징계 사례에서 봤듯이 발언을 가지고 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당이 너무 위축돼 버려요. 당이 너무 폐쇄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책임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 네, 우리가 당이 뭐 뽑았기 하면은 때문에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올려서 민주당이 고통받는 거와 비슷하게 저희 역시도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고 특수석 최고위원이 된 그 정책 책임을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다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왜 공식적으로 일처리를 못 하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제가 김기현 대표라면 공식적으로 윤리위 열어서 그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고 최소한 우리가 회사에서 뭘 잘못해도 뭐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골간을 타지 않고 개인이 그냥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나 이제 한 달 동안 공개 쉬겠다고. 활동 안 하겠다.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당이 네? 한 달이에요. 한 달. 아, 그러니까 네. 한 달 동안 자숙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냐. 이것은 어떤 당의 기강이 살아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김기현 지도부가 살아있다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도 뭐 연관된 거 아니야? 홍준표 시장도 뭐 있는 거 아니야? 그 되게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시 광고를 좀 듣고 다시 또 국민의힘 상황 다시 또 네, 토크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재수 위원장님 같이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런 소문들이 자꾸 돌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뭐 송파 쪽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모든 정보에 또 근원지인 우리 장성수 장님 혹시 뭐 아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한동훈 장관이 출마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장관과 가까운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국회의원을 봐라. 네. 감사원장을 하면서 뭐 국민적인 환호를 많이 받았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 하면서 몸값과 체격이 커졌는데 뺏지 않아 다니까 그냥 무의미해졌다. 아. 그냥 300명 중에 한 명. 명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앞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있대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출마 안 하고 예. 정부에서 좀 일을 하고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한번 나가서 다음번 대선이나 그 다음번 대선에 도전해보는 그런 정치적인 로드맵을 갖는 것이 어떠냐라는 건데 한동훈 장관과 아주 가까운 분이 저번 주에 통화해봤는데 아직 본인이 정치할지 안 할지 결실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사 될지. 갔다는 소문도 뭐 확인이 안 되는 그게 거네요. 어제 뭐 뭐 방송에서 기자들이 뭐 송파로 갔다 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몇달 송파가 전에. 지역구가 가불병 3개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 장관이 이 정부 출범 초부터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고 네. 당시부터 뭐 강남 뭐 압구정동으로 출마한다 아니다 뭐 종로에 출마한다 뭐 이렇게 출마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정치다라는 얘기도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투트랙으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우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너무 약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선의 간판이 필요해요. 선거 사령관, 선거 지휘관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이 용이하겠죠. 뭔가 그렇죠. 출마를 해서 확 저격하고 민주당 일당백으로 싸우는 모습을 인지도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인지도도 예. 높고 그리고 또 뭐 요새 무슨 SNS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민주당하고 싸우는 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면서요. 사파로 만들어서 네, 다 뭐 많이 돌리고, 돌리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팬들이 네. 그런 걸 많이 한다.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총선용으로는 굉장히 쓰임새가 크다라고 장 판단할 수가 있고. 기자님,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지지층의 환호만 받는 중도층으로 또한 뭐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를 견인해 올 수가 없는 사람을 총선 간판으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김재섭 저는- 위원장님이 출마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 네. 한동훈 장관 와가지고 유세 좀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면 할 법하죠. 충분하죠. 네. 도움이 될까요? 그 정도는 해야죠. 장 소장님 같은 분이 예. 국민의힘의 전략가로 들어가야 돼요. 전략위원장을 맡아서 하면 좀 달라질 것 안 돼.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마저 마무리- 얘기를 하면은 마무리하고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필요하죠. 누가 민주당을 감당할 겁니까?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이 내각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대정부 질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한동훈 장관, 한덕수 총리 두 분이 띠매고 완전히 민주당한테 막 각세우고 하고 있고 그래도 예. 정치인 출신인 박진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은 그래도 이제 소통이 좀 돼요. 그래서 의회 경험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한동훈 장관 개인을 생각하면 저는 어디든 출마해서 뭐 국회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모색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안 과연 놔줄 것이다. 놔줄까? 아. 원래 이제 방미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뭐 출마할 사람들 내보내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안 한대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석 그리고- 때쯤 하겠죠. 아니래요. 추석 전. 12월에 추석. 나가라고 한대요. 알겠습니다. 12월에 나가서 뭘 하냐 이런 불만들이 또 나온다고 그렇다면 김재섭 하더라고요. 위원장이 봤을 땐 두 가지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어떤지 우리 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지금 말씀처럼 언제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아 저는 안 나오게 될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혀 나쁠 거 없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 이제 중도 확장력이라는 면에서는 네. 제가 장 소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 결국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얼만큼 그 언론 지면에 그 당의 이야기가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순간 일단 언론을 국민의힘이 압도할 겁니다.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총선 전략에서 꽤나 유리할 거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다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총선 출마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처리가 깔끔하신 분인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의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라도 감옥에 가셨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한다. 누가 봐도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에 걸리기 좋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장기적인 정치 그 여정에서도 좋지 않은 이 태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최근 대통령이 되는 경험들을 보게 되면 네. 의회 경험이 많을수록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 경험이 도구로 쌓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차기는 한동훈이다라는 생각이 두 분 다한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흙탕 속에서 그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의원 중 원오브 댐으로 간다. 네. 그리고 피로도가 쌓인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는 출마 안 하는 것이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알 수가 보면. 없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네. 좀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김성환 안보실장이 네. 좀 알 수 없는 이유로 뭐 블랙핑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건 아니고 왜 그만뒀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가 아니면 왜 그만뒀냐 이제 우리 언론이 계속 이 관점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안보실장이 교체되고 교체가 있다.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거 이미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언제 이런 게 됐냐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후퇴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인데 왜 그런가. 제가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은 공무원이에요. 검사예요. 그분이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국회 경험이 없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전부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거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런 판단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협치의 대상,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치가 계속 정쟁만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찔러야 되는 적이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런 분이 또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된다? 그럼 우리는요, 정치가 정말 후진적으로 퇴행하는 겁니다. 이거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지금 후쿠시마 내일 지금 출국한다 하는데 가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외교 활동상 뭐 가는 거야 문제 삼을 수가 없죠. 가서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가 네. 문제겠죠. 가서 뭐 윤석열 정권 비판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고 뭐 활동을 하면 이것은 의원들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국익 훼손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국민의힘 쪽에 있는 대변인인가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뭐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의원 외교 활동 잘하고 돌아오라.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가서 이거를 정쟁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일 정상회담을 폄하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될 말씀을 것이다. 드려요. 네. 왜냐하면 국익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성과를 뭐 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네. 취재를 좀 했는데요. 도쿄전력 앞에 간대요. 가까이 간대 왜? 아니, 도쿄전력을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앞에. 도쿄전력 앞에 가서 이제 뭐 샤우팅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일 의원 연맹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가냐 물어봤어요. 갔더니 후쿠시마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네. 주민 대표와 수산업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수산업자들은 당연히 반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여론이 나빠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 만약 이거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못 먹는 거다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생각해요. 가서 쇼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잖아요. NGO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은 시민단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이 안 들어왔던 것은 WTO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서 이 오염수 방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밖에 못해요. 이 소송을.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대통령이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가 움직여서 뭔가 일이 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정치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 주제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장날의 장선 것 같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 그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약속된 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서 뭐 누구도 만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일본 방문에 실익이 없고요.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지금 4월에 그 일본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안 그래도 일본 그 국내 정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마저도 전부 훼손하는 저는 약간 정말 그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한 일본 방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사실은 전주 보궐선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궐선거 중인데 지금 민주당은 무공천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 무소속 그 임정엽 전 완주 네. 군수 또 그리고 진보당이죠. 진보당 후보가 지금 좀 앞서는 거 강성희 후보인가요? 앞서는 후보인데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제가 예측을 해보면 지금 네. 강성희 후보랑 민주당 출신의 임정영 후보 네. 오차 범위 차이로 지금 그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이거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요 정도 뒤집힌다. 수치면. 요 정도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유리할 조직표를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유리할 것이다. 예.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럼 이 정도는 뒤집어서 뭐 친민주당 성향의 임정엽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하지만 강성희 후보가 열어봐야 이길 알겠죠. 수도 있죠. 이길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렇게 네. 전망을. 똑같습니까? 김재섭 위원장님도 비슷하게 국민의힘 전망하시고 후보가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출마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잘할 있습니다. 것으로 기대를 한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뭐 오늘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